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1996년 출간된 저서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한국을 기업가 정신이 가장 높은 국가라며 극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연이어 겪으며 폐허와 다름없던 나라가 단 40년 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죠. 그는 영국이 250년, 미국, 독일 및 프랑스가 100년에 걸쳐 이룩한 성공을 한국은 단 40년 만에 이뤄냈다. 그 원동력은 바로 강력한 기업가 정신이다라며 한국을 추켜 세웠는데요. 폐허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국의 기업가들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만큼 독보적입니다. 예를 들어 K조선업의 신화를 만든 조선소 설립이나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중심에는 이병철 삼성 창업주와 정주영 현대 창업주가 있었는데요. 특히 두 명의 거인은 반도체라는 한 산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반도체 전쟁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반도체 산업에 국가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반도체는 한국 경제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만큼 중요한 산업입니다. 2023년 기준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7%를 차지했고 국내 총생산의 약 6.7%를 책임졌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대만과 함께 3대 강국으로 꼽히며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이끈 효자 산업인 동시에 글로벌 경쟁에서 필수적인 전략 자산인데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식된 시기는 1980년대 초. 이병철 삼성 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컴퓨터 한 대로 복잡한 계산과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후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후계자로 점 찍은 셋째 아들 이건희가 반도체에 광적으로 집착하던 이유를 직접 확인한 그는 삼성의 미래를 반도체에 맡겨야 한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병철은 1983년 2월 8일 이른바 도쿄 선언을 통해 삼성의 반도체 진출을 공식화하며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중앙일보를 통해 발표된 왜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글은 단순한 기업 전략을 넘어 국가 산업의 미래를 제시한 선언으로 평가받는데요. 반도체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이식된 시기는 1983년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기로 결단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10년 전인 1974년 삼성은 이미 반도체 산업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반도체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은 강기동 박사는 당시 세계 최고라 불리던 모토로라에 스카웃됐으나 몇 년 후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가난한 한국에 반도체를 이식시키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는 1974년 한국 반도체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한국에도 반도체를 이식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1차 석유 파동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기 반도체 분야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건희는 사재를 털어 한국 반도체 지분 50%를 인수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웨이퍼부터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이 가능한 기업이었으니까요. 한국 반도체를 창업한 강기동 박사는 쫓기듯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렇게 10년이 지나 이병철이 본격적인 반도체 투자를 결정한 겁니다. 1983년 도쿄 선언이 발표되자 당시 세계 시장을 선도하던 미국과 일본은 70노인의 노욕이라며 비아냥거렸고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반도체라는 사업은 인구수 1억 이상, 국민 총생산 1만 달러 이상, 국내 소비 50% 이상이 충족되어야 성공할까 말까인데 한국은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병철이라는 남자는 시작하기까지는 모든 면을 꼼꼼하게 살핀 후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결정하면 그 판단을 믿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성격상 반도체는 삼성의 사활을 건 모험이 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결단 후 반도체 산업의 성공을 위해 진대재, 권오연, 박찬규 등 뛰어난 전문가들을 영입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기술 개발, 생산 공정, 관리체계 구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했고 한국은 관련 기술과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한국과 미일 간 기술 격차는 무려 27년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도쿄 선언 후 불과 9개월 만에 양질의 64K D램을 개발하며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이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64K D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4K, 16K, 32K 등 4단계를 거치며 기술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64K D램에 뛰어들어 성공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는 기적으로 불렸는데 미국과 일본에 비해 27년 뒤처졌던 기술 격차를 단숨에 4년으로 줄였습니다. 삼성은 이후에도 놀라운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256K D램을 개발하며 연간 3,2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992년에는 63메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일본을 추월했고 1994년에는 256메가 D램, 1996년에는 1GB D램을 연이어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글로벌 D램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반도체 기술과 생산 모두에서 세계 1위로 도약했죠. 2023년 기준 삼성전자가 39.4%, SK하이닉스가 35%로 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의 74.4%를 차지하며 독보적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한국을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원동력이 됐는데요. 지금도 한국은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며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핵심 축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건설, 중공업, 조선업 등 결이 굵은 산업에서 성공을 거둔 현대 정주영이 어떻게 삼성 이병철과 반도체를 두고 경쟁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반도체는 정밀 기술이 핵심인 산업으로 현대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사실 정주영이 처음으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한 것은 도쿄 선언이 있기 1년 전 1982년입니다. 당시 전경련 회장으로 활동하던 정주영은 일본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파나소닉을 세운 마스시타 회장을 만났습니다. 마스시타 회장은 정주영에게 건설이나 조선 같은 대규모 산업뿐 아니라 정밀 산업에서도 삼성과 경쟁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반도체 산업 진출을 권유했습니다. 그의 권유를 들은 정주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덩치 큰 산업에서는 성공했으니 이제는 삼성을 상대로 작은 기술의 세계에서도 승부를 내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가 건설과 조선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듯 정밀 기술이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서도 현대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는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려는 정주영 특유의 진취적 성향에서 비롯된 결단이자 삼성을 향한 현대의 또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후 정주영은 삼성에서 쫓겨나다시피 미국으로 건너간 강기동 박사에게 현대의 반도체 사업 계획을 의뢰하는데요. 강기동 박사는 당시 한국인 중 가장 뛰어난 반도체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쌍용, 코오롱, 한화 등 유수의 기업들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정도로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강기동 박사를 만나 반도체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당시 정주영은 삼성처럼 국내 시장에서 경쟁할 계획은 없다. 반도체로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돈을 벌고 싶다는 굳은 의지를 설명했고, 이에 강 박사는 반도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전략이 어렵고 리스크가 크지만 승부를 걸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강 박사에게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전권을 주고 현대전자 사장으로 부임해 줄 것을 요청했죠. 하지만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정재계 일부 세력으로부터 강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현대와 삼성 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당시 재계의 미묘한 역학관계가 얽힌 결과로 보입니다. 결국 강기동 박사의 사장 취임은 무산되었고 정주영이 직접 현대전자 사장직을 맡게 되는데요. 현대 갑작스러운 반도체 산업 진출 소식을 들은 이병철은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정주영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도 성공으로 이끈 전례가 많았기 때문에 만약 현대가 반도체 산업에서도 성공을 거둔다면 재계서열 1위로서 삼성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입니다. 그는 반도체 사업 진출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기는 했지만 막대한 기술료와 초기 비용 때문에 합작 또는 기술 도입 형태를 고민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정주영은 혼자 해내겠다는 결단력으로 반도체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자극이 되었고 부랴부랴 도쿄 선언을 발표하게 이릅니다. 이병철이 위기를 느꼈다는 점에서 보듯 정주영 회장의 뚝심은 한국 산업사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소 하나도 없으면서 영국으로 건너가 500원짜리 지폐 하나로 수천억 원의 차관을 들여왔고, 차관을 빌려줄 테니 우선 수주를 따오라는 영국은행의 요구에 그리스 최대 선사로부터 짓지도 않은 조선소에서 건조할 초대형 선박을 수주한 것이나, 기껏 자동차 껍데기만 씌울 수 없다며 미국에서 들여온 자동차를 따라 만들기 시작해 현재는 세계 3위의 완성차 기업이 된 것까지 오로지 뚝심 하나로 현대를 일궈왔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재계서열 1위 삼성이라고 하더라도 정주영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도쿄 선언이 있고 9개월 만에 삼성은 64K D램을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해 현재는 세계 1위가 되었지만 이를 가능케 한 건 정주영과의 경쟁 덕분입니다.
27년이던 격차를 4년으로 줄이게 되면서 이병철은 해볼만하다며 마음 놓고 돈을 쏟아부었고 정주영 역시 삼성의 성공에 자극받아 무모하리만치 돈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정주영은 특유의 뚝심 전략으로 그리고 이병철은 현대에 질 수 없다는 오기로 반도체에 매달렸는데 결국 이때 이렇게 막대한 자본이 집중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성은 이후 지속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해 세계 1위 기업이 됐고 정주영의 현대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만큼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하이닉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 이름도 현대일렉트로닉스에서 따왔죠. 현재는 SK가 인수하면서 현대와는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은퇴 후 선수 시절 항상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던 아사다마오를 두고 그 선수가 있음으로 동기부여가 됐고 자극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다마오 역시 김연아가 없었으면 이만큼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죠. 어떤 분야에서 경쟁자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그 경쟁자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면서 스스로 발전하니까요. 현재 세계 1위인 삼성 역시 현대 정주영이라는 라이벌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철 회장은 정주영 회장의 도전을 넘어서기 위해, 정주영 회장은 이병철 회장의 아성을 넘어서기 위해 도전하면서 서로 발전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전자와 정주영 회장의 실패는 기억하지만 그 존재가 한국 경제에 남긴 열매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